정부가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엔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됐고요. 자, 어제입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LTV도 기존의 40%에서 이제 20%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전히 시장 방향성은 잡기가 좀 어려운, 즉 오리무중입니다. 지난주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승현 도시와 경제대표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 저희 부동산팀은 정말 매일매일 현장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를 보도해주고 계신데요.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 다르다고 해요. 지금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자, 서울에서 핫한 곳이죠. 이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호가가 오르는 곳도 있고 내리는 곳도 있고 좀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이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를 좀 알아봤더니 이 지난주 대책 발표 전에 실거래 실적이 있었는데 그게 전용 76.5제곱미터, 5층이에요. 21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때 거래가 신고가 기록인데요. 현재 호가를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20억에서 21억 원 가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최대 1억 원 넘게 호가가 내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같은 지역이죠. 잠실 엘스단지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 대책이 발표된 날 마침 거래 실적이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지는 봤더니 전용 84.97제곱미터 1층 매물이었는데 실거래된 게 1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를 확인해 봤더니 같은 면적 저층 매물 기준으로 해서 18억에서 18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 발표 이후에 호가가 2천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자, 또 마포구도 알아봤는데요. 이 아현동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제곱미터 7층 거래 실적이 있었는데 이달 초에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현재는 15억 5천에서 16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발표 후에 최대 1억 원 호가가 오른 겁니다. 자, 이렇듯 호가가 오르는 곳도 있고 내리는 곳도 있고 좀 분위기가 달리 나타나고 있지만 다만 매수세는 똑같이 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뭐 대장주라고 우리가 증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단지도 대장 단지들 지역별로 있는데 잠실 5단지 그리고 뭐 엘리트로 불리는 엘스 그리고 마레프라고 하나요? 여기를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까지 그렇죠. 봤는데 네네. 아직까지 뭐 별다른 대책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송 대표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 게 고강도 대책에 대해서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기도 하면서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약발이 들어가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습에 대해서 대표님은 전문가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선 대책 발표가 나온 지가 그리 오래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완벽한 분석은 좀 힘든데 앞서 말씀 주신 그 단지들을 보니까 재건축 단지하고 또 신규 주택이나 기존 재고주택하고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건축 단지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런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한 그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나 불확실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시장에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시장을 계속 끌고 가냐 안 끌고 가냐 여러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용적률 완화나 임대주택 의무건설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내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한 그런 매물들은 시장에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호가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재건축 아파트는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세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운영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전세가가 낮다 보니까 예. 자기 아까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기는 가능하긴 하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조금 뭐 투자에 신중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고주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지금 최근 들어서 신규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재고주택에 대해서도 내구성 좋은 아파트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충분히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규제가 장기화로 이어진다고 해도 전세가나 또 내구성이 좋고 또 판단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안에서도 충분히 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수익성을 앞으로 보고 이제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내놓을 수 없겠지만 저가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이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으로 보실 수도 있다. 그래서 매물들이 일부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재고주택들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는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짚어주셨고요. 이제 전세 시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일단 대책 발표 이전부터 전세값은 좀 들썩거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겨울철 이사 수요 그리고 입시제도 개편 여기에 12, 16 대책까지 나오다 보니까 전세값이 꿈틀거린다라는 건데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맹모 삼천지교처럼 맹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은 예.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한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학군 수요가 전세가나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입시 개편도 있고 또 주택 공급 정책 자체가 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전세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예. 특히 보유세에 대한 우려도 주택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택값 상승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하면은 그 보유세를 본인이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아직 뭐 자산이 좀 부족하거나 세금을 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굳이 보유세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주택을 구매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선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수요들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수요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입지가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군 수요가 풍부하고 일자리가 많은 곳들은 전세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세입자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대 시장에서도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 또 이런 곳에서는 또 거주를 하면서 학군 수요를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부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좀 많은 수요층들이 시장에 자산 있는 그 전세 시장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임차인 같은 경우도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좀 비자발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대 시장.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 향후에는 매매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게 비슷한 사례가 2013년도경에 거의 뭐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는 일도 좀 있었던 그렇습니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정 기자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주담대라고 하는 게 전면 금지가 됐고요. 9억 원이 넘는 일부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LTV가 20%까지 제한이 됐습니다. 헌법소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때요? 네, 헌법소원을 이미 냈고, 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온라인을 보면 반응들이 좀 엇갈립니다. 완전히 반이죠. 예, 이번 대책에 주거 안정을 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집값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좀 들여다봤더니 공급을 좀 늘려달라라는 의견도 있었고 전세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각각 한 200건 가량의 동의를 받았고요. 또 외국인은 지금 LTV 제한이 없는 만큼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한 300건 가량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 봤더니요, 이건 좀 재밌는 결과였는데 좀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양대 포털 사이트인데 예. 네이버를 좀 봤더니 정부 대책에 비난하는 글들이 좀 대부분이었어요. 반면에 다음에서는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 댓글을 좀 보면 네이버에서는 총선 끝나고 집값 오른다. 또 집 팔면 후회한다. 집 판 사람은 뭐 통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좀 비난하거나 비꼬고 있는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고요. 또 다음 댓글을 확인해 봤더니 자, 그런 이 정책에 대해서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또 불로소득을 잡고 세금을 걷고 없는 사람을 돕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부동산 투기꾼을 잡아내자 뭐 이런 정책을 좀 옹호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주변에서도 이게 좀 갈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포털에서도 극명하게 지금 분위기가 갈리고 있다라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약 시장을 좀 살펴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내년 4월이면 이게 또 금방 종료가 돼요. 일반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 소위 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북위례 지역에서 일반 분양이 민간 분양이 있다고 해요.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부가 12.16 대책 이후라서 어떻게 보면 더 뜨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위례 아파트보다도 공급하는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도 하고요. 또 성파권에서 시작하는 그 마지막 그 민간 단지이기 때문에 청약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서울의 주요 사업지들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있는데 뭐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여러 단지들이 서울권은 한 60점대는 뭐 좀 갖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60점을 갖기가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당첨된다고 해도 자금 마련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금융 규제가 생기고 나서는 현재 청약 시장은 자산가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분양 시장이 과거에는 내 집 장만을 위한 그런 장이었었는데 현재는 자산가들이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도박판에서 판돈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판돈이 없으면은 그 장에 뛰어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뭐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지만 과연 이 내 집 장만이 가능해지는 건가? 사실 이번 정부가 내 집 장만을 위한 정책들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내 집 장만하고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자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적격자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서민들은 현금을 좀 유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 집 장만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또 분양가 상한제 이후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서 당첨은 어렵고 또 내 집 장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주택 구매력이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이 위례 뭐 북위례 여기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여러 여건들을 갖춘 그런 구매자들이 많을까라는 의문은 좀 드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실제로 청약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60점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고 여기에 대출을 받지 않고 내 돈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집단담보대출이 안 되잖아요. PF대출이. 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 잡히면 정부는 더 강한 대책을 우리는 내놓을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끝판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대책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대책을 정부는 더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과거나 현재 사례로 봤을 때 대책에 관련돼서 보강하는 내용 정도지 이 이상의 더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세수, 뭐 보유세 확대라든지 아니면 금융 규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뭐 실거주 요건 강화 이런 것을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경우는 사실 다주택자에게 시장에서 물건을 좀 내놓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최근에 조정 지역에서 10년 보유 양도세 완화 카드를 냈거든요. 근데 10년이란 기간으로서는 한정된 매물밖에 나오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간을 완화를 해서 다양하고 많은 매물들을 나와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12.16 대책 이후로 서울 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9억 이하 아파트는 좀 대출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아파트 시장이 좀 꿈틀대면서 아파트 키 맞추기 현상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역사상 규제가 제일 많았던 지역이 강남인데 주택값도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강남입니다. 결국은 규제가 꼭
주택값 안정이나 주택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좀 완화를 해서 지금까지 규제를 많이 했다면은 완화 쪽에 방향을 좀 틀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설적이네요. 가장 많은 지금까지 그런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오른 것이 강남이었다라는 부분이죠.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지금 일주일가량이 지났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